유생님들, 진사님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균입니다. 오늘도 13분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늘 수업 복습하시는 것도 빠듯할 텐데 이렇게 진도까지 수업 들으러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한 거는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오늘 안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이제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면은 오늘은 세종대왕에서 세조, 그 다음에 뭐 성종까지는 힘들더라도 세조까지는 좀 진도를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고 이걸 편집을 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딱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오늘 어디 볼 거냐면 여러분 책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진사님들하고 유생님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갔어요. 자, 2대 정종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개경천도는 이거 오타가 났는데 정조가 아니고 정종입니다. 정종은 이성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천도를 하였다. 뭐 이건 알 필요 없고 이제 2차 왕자의 난이 있는데 자, 요거 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왕자의 난 나오면 그냥 태종 찍으면 돼요. 태종. 그 다음에 우리가 사병협파가 정도전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공무원이고 정도전이라 하지 말고 그냥 태종 이방원이라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면 그 학생이 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 내가 이걸 좀 적어줄게요. 왕자의 난 이후 이제 태종이 이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조선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형이었던 영안대군을 이제 정종으로 추대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가만히 나중에 뭐 그냥 있다가 나중에 본인도 이제 세자가 됩니다. 이제 그 그러니까 정종의 세자로 이제 태종이 세자로 이방원이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꿈꿔왔던 왕의 자리를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공무원 시험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정종의 정치를 보면 이거는 정종의 정치가 아니라 이방원이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책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사병협파를 하고 뭐 의정부 관제를 개혁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이방원 찍으면 돼요. 이건 정종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세자 시절에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면 자, 사병협파 세자가 된 이방원은 세자가 된 이방원은 양반들의 개인 사병을 협파했다. 여기서 양반은 왕자도 포함이겠죠. 양반이라면 왕자도 그렇지만 하여튼 양반과 왕자들의 개인 사병을 협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사병 협파는 이방원이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며. 근데 보면 여기 또 사병 협파가 있잖아.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제 본인이 왕이 됐는데 사병이 있으면 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지. 그래서 또 사병을 협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사병을 협파합니다. 그래서 사병 협파 나오면 그냥 이방원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제를 개혁하게 되는데 그 고려시대 때 이때 당시에 그 최고의 부서는 어디였어요, 학생들? 고려시대 때 최고의 부서. 고려시대 최고의 부서는 어디예요? 고려시대 최고의 부서. 도병마사, 그러니까 고려 후기니까 도평 의사사죠. 그래서 이 도평 의사사가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고려 후기 때 상설 기구가 된다 했지. 고려 후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도평 의사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고려 후기 때 도당이라고 불렀어요. 도당. 근데 이 도당을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됐으니까 도당을 의정부로 개편해요. 그 의정부로 개편한 게 이제 이거겠죠. 이거. 의정부로 개편. 그래서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고 그 밑에 6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 6조. 여기 6조가 있죠. 여기 6조가 의정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의정부에 삼정승이 있어요.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이 삼정승이 이제 의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정부 삼정승이라 하면은 오늘로 얘기하면 한 국무총리급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조, 병조, 호조, 공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냥 이 의정부에 6조가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 고려시대 상서성에 6부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종이 물러나고 태종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정종은 태종이 죽고 거의 세종 죽을 때까지 살아요. 정종은.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 왕이 안 되니까 왕이 됐는데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오래 살잖아. 자, 태종 이방원. 이 사람은 왕권 강화 정치를 한다. 오로지 국왕 중심 정치. 대표적인 게 6조 직계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6조 직계제. 지난번에 한능검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렇게 나왔어요. 요거 가, 나, 요거 위에 6조 직계제 없어요. 요 위에도 의정부 서사제 없어요. 이걸 비우고 가, 나, 가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나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요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6조 직계제는 뭐냐면은 의정부, 그러니까 의정부가 삼정승이 있다 했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정승은 관리의,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조선의 관리의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국왕에게 결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의정부 삼정승을 무시하는 행위겠죠. 근데 무시하는 행위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왕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의견을 내고 바로 결제를 하고 바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의정부 대신들은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장악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권력에서 밀려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의정부 서사제는 국왕이 의정부랑 토론하고 의정부와 6조로 토론하고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 6조 직계제는 왕이 직접 정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왕권 강하겠죠. 그럼 태종 이방원이겠죠. 이방원. 토론을 많이 해. 뭐 격려를 많이 해. 그럼 이건 누구겠어요? 조선판 박찬호다. 신혼은 이게 야구에서는 루키 시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물론 핫하겠지, 뜨겁겠지. 근데 이제 네, 됐어요. 네. 우리가 신혼 일단은 자지 말고 잘 듣고. 저희 비행기 목적지인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가지고 금융은 첫째도 스터디, 두 번째도 스터디예요. 숙소 어디에요? 숙소.
투머치, 세종 이렇게 되겠죠. 자,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련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학생들 빈 여백에다가 적어봅시다. 여기 적혀 있지만 각주에 경련은 왕과 신하와 정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태종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정치 토론 하나요? 안 해요. 그냥 듣다가 세조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세조는 경련을 하다가 내 말이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태종도 경련을 하는 척만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련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경련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일종의 정치 쇼죠. 나는 신하들과 토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은 여기 줄 태종과 세조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의정부가 나오고 여기도 의정부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왜 적어놨냐면 그냥 태종 이방원이 의정부를 설치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두 군데에 적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승정원을 실시했다. 승정원을 설치했다. 승정원. 자, 승정원은 중추원을 폐지하고 승정원이 되었는데 뭐 뭘 폐지하고 승정원이 되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승정원의 기능이 중요해요. 승정원의 기능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그러면 이 청와대 비서실인 승정원을 이제 왕 옆에 두게 되는 거잖아요. 왕의 비서기구니까. 이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승정원은. 그리고 이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나왔는데 승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승지라고 해요. 승지.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도승지라고 해요. 도승지 옆에 우승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왕의 비서기구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오늘 밤에 식혜가 땡기는구나. 우리 식혜 좀 먹자. 그건 내시고 어느 대감한테 뭐 어느 지역에 군사를 배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승정원이죠. 그리고 이 승정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 당상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승정원 일기. 요게 중요하죠.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는 뭐냐면 승정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쓴 업무 일지예요.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업무 일지야. 업무 일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승정원 하루 동안 뭐 했는지를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니까 자기가 한 업무를 적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왕이 뭐 했는지를 적는 거와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난번에 한능검에 나왔는데 자 승정원 이거 나온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걸 승정원 일기랑 조선왕조실록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승정원 일기는 현재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 일부가 불타가지고 인조 이후 때 역사만 남아 있어요. 그럼 요거 별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요거 중요해요. 다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국왕의 일기는 그 다음에 국왕과 신료는 열람만 할 수 있다. 이건 뭔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사간원의 독립. 그러니까 사간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에게 간언하고 봉박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 낭사 이런 거 있었죠. 낭사하고 그 다음에 낭사, 대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는 낭사하고 어사대가 이런 걸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사간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 사간원도 중요합니다. 자, 유양소 설치 후 혁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자 잠시 판서를 볼게요.
제가 목소리가 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업을 해도 목소리가 안 갔는데 이제 속된 말로 늙었나 봐요. 에이. 자, 볼게요. 학생들 이게 마이크가 떨어져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들립니까? 잠시만 이거 좀 체크할게요. 잘 들립니까? 그러면 볼게요. 자, 봅시다. 유양소라는 게 있는데요. 유양소. 유양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유양소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유양소는 지방의 불만을 그리고 지방의 불만 혹은 지방 세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 유양소는 고려시대도 있긴 있었는데 고려시대 거는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요것만 알면 돼요. 유양소라는 건 조선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자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한다. 이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그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는데 이 관리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수령이라 한다 했죠. 수령. 그래서 이거 수령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또죠. 사또. 사또. 사또 하는 그 사또. 그러면 자 유양소라는 건 뭐냐면은 자 사또가 내려와요. 그럼 수령이 내려오죠. 이 수령의 평균 임기는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이 수령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은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이 서울에서 합격을 했다. 서울에서 정수정이라는 선생님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합격을 해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 창원에 내려왔다. 그러면 창원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창원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원에서 온 사또를 이 지방 양반들이 이 지방에도 양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방 양반들이 이 사또에 대해서 이 사또에게 가가지고 이 창원에 대한 특성과 그 지역 문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양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지방의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양소는 간단히 얘기하면 지방의 양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방이라는 건 어디 얘기하냐면 뭐 예를 들어 창원도 있을 수 있고 부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방의 양반들이 사또를 도와주는 게 유양소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 사또가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또가 이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는 이 사또가 이 지역에 대한 문화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양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유양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수령을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 도와주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그 향리예요. 사또를 도와주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방이에요. 이방. 이방 이런 애들. 그래서 이 이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해요. 어떤 견제하는 기능을 하냐? 이 이방들이 고려시대 때 향리거든. 향리. 그래서 이 향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향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향리가 이방인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해서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사또를 한 번씩 속이거나 사또를 혹은 세금을 중간에서 띵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견제하는 게 유양소예요. 그래서 유양소에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좌수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별감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유양소에 일하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자수 또는 별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방들은 조선시대 때 이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전이라고 불러요. 아전. 아전.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양소는 모든 지역에 수령이 내려가면서 그 지방에 있는 지방에 수령이 내려오면 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유양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을 견제하고 지역의 양반들의 이익을 대표해주는 곳이 유양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지방의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지난번에 창원이 통합될 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때,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창원으로 하고 시청을 마산에 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진해에 야구장을 두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방의회에서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선거를 해가지고 또 뽑혔는데, 이 시장이 뭐 나름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시장이 그때 당시에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시청도 안 옮기고 야구장은 마산에 두고 결국 진해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게 됐거든. 그러자 이제 진해 지방의회 분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바로 그러면 그 진해의 지방의원이 누구냐면 자수와 별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이가 물어본 대로 그 지역의 양반이 자수와 별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임기는 주로 2년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줄 거 보면 지방의 사족으로 구성된 지방 사족이라는 건 지방 양반이에요. 이들은 고려 말에 유양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수령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복합적인 관계인데 어떨 때는 수령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방과 결탁해가지고 그 사또를 농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 보면은 유양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동학한테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려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또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는 이 수령을 견제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뭐가 알아야 되냐면 요게 중요해요. 좌수와 별감. 유양소에 있는 건 좌수와 별감. 그 다음에 수령을 감시하고 보좌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론을 모아서 사또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향청이라고 해요. 향청. 그럼 말 나온 김에 잠깐 학생들 요것 좀 잠깐 볼까요? 그 어디를 보시냐면은 말 나온 김에 좀 보고 갈게요. 페이지 123쪽. 123쪽을 찾으셨습니까? 123쪽에 보면 말 나온 김에 하고 가야겠다. 123쪽에 보면 이게 내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안 맞춰가지고 봅시다. 여기 지방행정 여기 구성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좀 잠시만 할게요. 요거를 잠시만 할게요. 자,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신라는 구주 오소경. 말 나온 김에 해볼까? 고구려는 오부 오방, 백제는 22담로,
신라는 9주 5서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예요. 8도. 경상남도가 왜 경상남도냐면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보면, 자,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한다. 이게 중요하죠.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한다. 그 다음에 뭘로 구성되어 있다? 8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요. 순서가 수령, 처음에 관찰사, 그 다음에 수령, 그 다음에 향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 향리라고 하면 안 되고 아전이라고 해야 돼요. 아전. 아전이라 해야 돼요. 향리는 옛날 표현이니까 아전이라 해야 돼요. 아전. 아전이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고칠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잠시 좀 고쳐볼까요? 고려시대 때 호족이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호족. 그래서 호족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죠. 중앙으로 진출한 누구?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지방에 누가 남았다? 향리가 남았다 했죠. 향리. 그죠? 그래서 지방에 향리가 남았는데 이 문벌 귀족이 잠깐 향리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무신정권기죠. 그다가 무신정권기가 지나면서 이 향리 세력들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사대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대부가 성리학을 수용하게 돼요. 성리학을.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해서 뭐가 돼요? 신진사대부가 되죠.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세우는 거죠. 그럼 향리는 뭐 몇 번이나 했지만 향소부곡이 있는데 이 향리는 조선시대에 거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아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잠깐 아전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페이지 124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124쪽 맞나? 124쪽. 여기 찾았습니까? 향리. 잠깐 볼게요. 이들은 신라 말의 호족 출신들이다. 고려시대 때 향소부곡을 통치했다. 그 다음에 통치를 하면서 지방 실무 행정을 담당했다. 조선시대는 이방과 아전으로 이제 되는데 이들의 임무는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뭐 비하가 아니라 지금 향리하고 이방이 약간 구국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그 시의 행정을 보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구성을 보면은 수령 밑에 보통 이방이 6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호칭을 아전, 이방이라 부르고 향리를 뭐 이방이라 불렀고 또는 호장, 기관, 뭐 통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요거만 알면 돼. 이 아전과 이방 요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향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요 밑에다 하나 적어보세요. 이 향리들은 그 국가에게서 토지도 받고 그 다음에 집도 받아요. 그 대신 뭐가 문제냐? 이 향리들은 급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봉이 없고 그냥 그 국가가 준 토지하고 집에서만 살면 돼요. 근데 그것만 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갖고 살기에는 자기가 빠듯한 거야. 그래서 이 향리들이 중간에서 세금을 띵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향리들이 세금을 띵가 먹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향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조선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향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향리 이방. 왜냐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수령에 대해서 봅시다. 수령은 누구냐면 다른 말로 목민관, 사또, 원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임기는 보통 5년입니다. 5년. 5년 정도 되고 적어줄까요? 임기는 보통 5년 정도 되고 부목군현에 있었고 여기 보면 행정구역에 부목군현 이렇게 있죠. 여기에 주로 있었고 원칙적으로 상피제를 적용한다. 상피제는 친척들끼리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같이 근무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출신 지역하고 피해서 근무하는 게 이제 상피제예요. 다시 상피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친척끼리 친척끼리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 거. 그게 상피제예요. 그리고 요거 은근히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수령칠사. 근데 이거 솔직히 다 외울 수 있을까? 그냥 읽고 수령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내가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는 순간 좀 집중을 해주세요. 농업을 진흥시킬 것, 인구와 호구를 증식시킬 것, 그 다음에 부역을 균등히 할 것, 재판을 할 것. 그럼 자 여기서 농업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하면 오늘 창원시로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 얘기 했을 거야. 인구와 호구를 증식시킬 것. 이거는 창원시에서 애 낳으면 1억씩 준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부역을 균등히 할 것, 재판을 할 것.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수령이 재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가지고 있다? 사법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치안을 확보하고 경찰 업무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진흥시키고 군대를 정비하라. 이 군대를 정비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령이라는 사람은 행정권과 사법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휘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관찰사가 있어요. 관찰사는 임기가 상당히 짧아요. 그 대신 품계가 높고.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이 사람들은 임기가 이렇게 짧을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임기가 짧을까? 이들의 임기가 짧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방의 권력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지방 권력가가 누구예요? 지방 권력가 대표적인 사람 호족이죠. 호족. 그러니까 호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어딜 보냐면은 페이지 103쪽. 자, 봅시다. 자, 신문고라는 걸 설치했다. 혹시 학생들 그거 알아요? 국민청원?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민청원?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청원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건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결을 해줄 수 있지는 않지만 국민청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문고는 하늘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창원 사또 성윤이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창원 그 사또 성윤이가 이걸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직접 억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고예요. 신문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 신문고가 어디 있냐면 경복궁 안에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하늘이 같은 친구가 서울까지 가려면 이제 걸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40일 걸릴 거야. 창원까지 가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북을 쳐야 되는데 이 북을 치러 들어가려면 거의 막 하루가 걸린다. 북을 치러 가려면 거기에 경복궁 안에 있어가지고 이 북을 치는 걸 과연 허락하겠냐고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왕이 그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일종의 정치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문고는 실제로 된 적이 없다. 근데 시험에 신문고에 대해서 나오겠냐? 그렇진 않다. 태종 이방원이 사병을 혁파했다. 이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신문고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법을 제정했는데 악법은 진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무원 시험에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의 차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첩의 자식은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삼가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의 재혼을 3번을 막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얼마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뭐 도대체 이 여자가 뭐 했길래 3번이나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를 3번이나 재혼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재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재혼을 많이 했을 것 같냐, 이때 당시에 전염병도 많고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도 일찍 죽고 뭐 남편도 전쟁터에 가서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재혼을 3번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인데 이거 국가가 이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왜냐면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호를 국가가 못 해주면은 그 우리가 형사치수제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형사치수제에 보면 그 여자가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걸 국가가 그 여자를 책임져 주지는 않으니까 너희 가족들 중에 책임을 져라 하는 게 형사치수제잖아요. 이제 이 삼가금지법도 그러한 제도 중에 이제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호패법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온다. 오늘날 주민등록증 호패법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게 호패입니다. 호패는 그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호패는 오늘날 주민등록증이고요. 남자한테만 부여가 됩니다. 그럼 왜 남자한테만 부여가 되냐 하면은 그 남자한테만 부여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군역하고 요역을 지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만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16세 이상의 남자한테만 부여가 됩니다. 이거 꼭 적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호패법은 16세 이상의 남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남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여기 호패를 보니까 호패가 2종류가 있는데 나무 호패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호패냐면 상아로 만든 거예요. 상아. 상아가 뭐냐면은 코끼리 뿔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한이라는 사람이 기사생인데 이 사람이 문과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네. 문과 시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반 백성은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만든 조은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오늘 제가 한일여고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 경남대학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잠깐 볼게요. 책으로 볼까? 책으로 보면 아니다. 이걸로 보면 되겠다. 자, 학생들 그 조은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조은 제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세곡을 배로 운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세곡을 운반하려면 그 산 넘고 강 건너고 이러다 보면 산적들이 어서와 산은 처음이지 하면서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뺏어가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배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배로 운송을 하는데 이 배로 운송하는 거를 좋은 제도라고 하고, 이 배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항구를. 그러면 이 항구에 가가지고 세곡을 보관을 해요. 보관을. 세곡이라는 거는 세금을 걷는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곡을 보관하는데 그 보관하는 창고의 이름이 조창이에요. 그래서 조창이 모여 있다 해가지고 그 동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창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동. 마산에도 창동이 있죠. 그래서 이 창동 같은 경우에는 고려당이 맛있죠. 그래서 마산에서는 마산창이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봅시다. 학생들 여기 양전 있죠. 양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지금 학생들 시험에 나오는 거 잠깐 얘기해 줄게. 여기 보면은 신문고, 악법, 호패법, 좋은제도, 양전시시, 양전은 나와요. 그럼 양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 양전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인구가 아니라 그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토지를. 죄송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양전이라는 건 토지를 조사하는 건데, 이 경국대전에 보면은 20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양전이고, 그럼 이런 걸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세곡을 걷기 위해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저화는 지폐인데요. 지폐는 뭐 나중에 이거는 공무원 공부하실 때 하고, 그리고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때 당시에 거북선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한강에 띄웠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거북선하고는 모양이 다르고,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판옥선이라는 걸 타잖아요. 그래서 막 충파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랑 거북선이랑 합쳐서 지금의 거북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 요거 너무 많이 시험 나와요. 자, 다시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 요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 자, 그러면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지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보면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그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인 건 알 수 있겠죠. 이거 내 얼굴을 좀 지울까요? 이거는 뭔지 알겠죠? 요거는 일본이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중국이죠. 여기는 뭐겠어요? 이제 인도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제 중화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능검에 뭐가 나왔냐면, 이 지도를 내놓고 당시 사회상을 고르시오, 이런 걸 나왔어요. 뭐 이런 거지. 한강에서 거북선을 보고 있는 성윤, 그 다음에 신문고를 두드리려고 가는 하늘, 호패받고 좋아하는 수빈, 삼정승이 돼가지고 행복한 소윤, 도평의사사에 출근하고 있는 민지.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이거 내가 연도순으로 정리해놨어요. 책을 보면 내가 연도순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순서 맞추시거나 문제가 나올까봐 이걸 다 연도순으로 정리했어요. 자, 개경에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 학생들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던데 개경에 갔다가 돌아온 거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개경 간 것도 외우지 말고 뭐 하여튼 외우지 마. 그냥 조선은 그냥 거기에 계속 있었다. 그렇게만 공부해. 한능검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태종이. 그래서 태종이 돌아와서 궁궐을 새로 짓는데 그 궁궐의 이름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인데 창덕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그 고려 시대 아니 그 조선 시대 궁궐 구조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의 구조. 자, 지금 볼게요. 자, 봅시다. 학생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왕자의 난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왕자의 난이 터졌는데 이 왕자의 난이 터지고 개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왔을 때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이 경복궁이 아무래도 정도전이 만든 궁이고 하니까 본인이 정도전을 싫어했으니까 여기에 만든 궁에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경복궁이 실제로 왕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도전은 이때 당시에 경복궁을 작게 지었어요. 일부러 백성들 힘들다고. 근데 이제 추가로 뭘 했냐면 왕은 쉬지 않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을 막 일할 수 있는 공간만 많이 해놨지 왕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왕이 쉴 수 있는 공간 겸 좀 왕이 쉬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게 돼요. 그 좀 넓은 궁궐을. 그게 바로 창덕궁이에요. 요 창덕궁. 그래서 이 창덕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창덕궁의 역사도 내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자, 이방원이 건설하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게 됩니다. 경복궁하고 같이 적어줄까? 그 다음에 강해군 때 복원이 되고요.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창덕궁 후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학생들 여기 보면 그 창덕궁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 지금 창덕궁은 여기 앞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만. 요 뒤에를 들어가려면은 여기 빨간 데로 표시된 데 있죠.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려면 인터넷으로 예매하시거나 아니면 당일날 뛰어가서 예매하시거나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덕궁 후원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창덕궁 후원 여기가 이제 여러분 한 번쯤 사극에 보면은 왕들이 낚시하고 막 이런 데가 여기예요. 근데 요 뒤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규장각이에요. 요 도서관. 그래서 이 규장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정조죠. 정조. 그 얘기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경회루를 만들게 되고요. 경회루는 오늘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부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사부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조선의 교육제도 할 때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고 일단은 중등 교육기관인데 이게 공립이에요. 공립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이라 하면 안 되고 관학교육기관이죠. 관학.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편찬을 지시했다. 자, 앞에 좀 봅시다. 학생들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편찬되는지 잠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이름이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이 춘추관에서 평소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춘추관에서 근무를 하면 어떤 게 이제 벌어지냐면은 춘추관에서 일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춘추관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내가 춘추관에 출근을 했어. 그럼 역사 편찬하는 일이니까 실제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춘추관에 있는 애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해요. 예를 들어 병조, 호조 뭐 이런 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을 한 자료를 그날 정리해서 춘추관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서도 자료를 보관하겠죠. 자료를 보관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관한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 이제 뭐가 설치되냐면 다음 왕에 의해서 실록청이 설치가 되는데 이 다음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 정할 때 왕명을 정하고 그 뭐 태종으로 할 건지 태조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하고 장례가 끝나면은 이제 실록청이라는 게 설치돼요. 이게 본격적으로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데예요. 여기서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선 왕조 실록은 주로 뭘 편찬하냐면은 편찬할 때 춘추관의 자료,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개인 문집, 개인이 평소에 뭐 일기를 썼다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전해지는 야사, 이러한 것들을 다 자료를 모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다 모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정기라고 해요. 시정기. 그리고 왕이 평소에 막 이렇게 뭐 얘기하면 이렇게 적잖아요. 그 밑에 신하들이.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사초예요. 그래서 이 사초와 시정기를 묶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책에 춘추관에서 역사를 편찬했다고 돼 있지만 이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춘추관에서 역사를 편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춘추관은 이게 상설기구겠죠. 그죠? 그럼 실록청은 뭐겠어요? 역사 편찬이 끝나면 해체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임시기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실록은 절대로 왕이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질문. 실록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왕이 볼 수가 없다. 왜 왕이 볼 수가 없을까요? 자, 앞에 볼까요? 자, 지금 내가 실록청을 설치하고 이렇게 역사 편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도마크도 어디나 또 조선시대도 야근이 있겠죠. 그럼 이 실록 편찬하는 일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전공은 아니지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역사 편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 실록청에서 있는 사람들 야근도 할 때도 있지만 집에 가져가서 역사 편찬도 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사초라고 해요. 이 집에 가서 역사책을 쓴다 해가지고. 그러면 입시사초라는 게 있는데 입시사초라는 건 뭐냐면은 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야. 집에서도 쓰고 관청에서도 쓰고. 그러면 집에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 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수업할 때 이제 첫날에 학생들한테 무슨 수업 듣고 싶냐니까 4학년 학생들이 2학년은 그냥 교수님 뜻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4학년들은 그 현대사가 듣고 싶다 하더라고. 현대사.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현대사 수업을 했는데 그때 그 이승만 광복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내용을 내가 정리했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이렇게 다 수집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이 자료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자, 이게 중요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기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적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가정사초라는 것은 자기가 집에서 역사 편찬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편찬한 신하들을 다 인수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대왕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려고 했어요. 조선 역사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세종대왕, 한 명이 연산군이에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은 왜 보려고 했냐면 내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때 봤을 때 왕의 자기 아빠가 했던 정책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 아빠의 역사책을 보고 나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황희하고 여러 신하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전하, 이걸 보시면 다른 신하들이 올바르게 역사 편찬을 할 수가 없으니 참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종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알겠다. 이 역사 편찬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연산군은 왜 봤냐?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봐야지.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화죠. 무갑기을. 기묘사화가 되는. 무갑기을. 무갑기을.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한번 볼까요? 날라간 김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책 113쪽에 보면은 무오사화라고 있어요.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가 뭐냐면 무갑기을 사화 순서인데요. 무오사화라는 것은 그 연산군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세조 자기 할아버지를 욕한 사람들을 잡아갖고 죽인 게 바로 무오사화예요. 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볼 수가 없다. 근데 단 승정원 일기는 왕이 볼 수가 있다. 신하도 볼 수가 있다. 단 고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열람은 할 수 있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오늘 세종밖에 못하겠다. 2시간인데 이거 1시간 벌써 태종 다 썼다. 자, 볼게요. 자, 글씨체를 개발했는데 그 글씨체 이름이 개미자래요. 이건 그냥 외워야 된다. 솔직히 방법 없다. 주자소가 조선시대 인쇄소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다음에 외교정책. 자, 조선의 외교정책은 4대 교린. 4대. 큰 나라에게는 아부하고. 그럼 여기서 큰 나라라는 건 누구겠어? 명나라. 교린. 교차를 한다 이 말이야. 교린. 당근과 책찍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근과 책찍은 강경책과 온건책인데 이 강경책과 온건책은 중국에 적용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약한 나라들. 여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교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라는 건 뭐냐면은 강한 중국에게 아부를 하는 건데 이 4대 외교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태종 때부터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조선이 굴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려라는 나라가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피폐해지는 과정을 봤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4대 외교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아부를 하면서 중국한테 받아올 건 좀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강한 국가를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진족 볼게요. 이때 태종이 이걸 설치했다고 하는데 여진하고 무역소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온건책이겠죠. 온건책. 부드럽게 가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태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태종 공부한 거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 잠깐 볼게요. 자 왕자의 난, 사병협파, 의정부 설치,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실시,
그 다음에 경련, 승정원, 승정원 1기, 사간원, 유향소. 이거 혁파한 걸 얘기 안 해줬는데 유향소를 왜 혁파했냐? 지방의 얘기 듣고 있으니까 짱나거든. 그냥 그 왕권 강화 일환으로 그냥 없애버려요. 원래는 왕권을 강화한다 했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향소를 없앱니다. 왜냐면 지방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은 이게 왕권이 약화될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고를 설치, 호패법 실시, 좋은 양전, 거북선,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 이거 노무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창덕궁 후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학당 나중에 배울 거니까 패스. 조선왕조실록, 개미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4대 교리는 어차피 조선 외교가 4대 교리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 안 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종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세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